비행금지 구역 안쪽의 일부 지역을 활보했던 거죠.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이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0분 연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가 1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안보 위기를 빚은 원인은 무엇이고 또 북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성 장군이자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그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군 당국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을 이제 최초로 제기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의원님이셨는데 네.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기 전에 북한과 그 내통서를 네, 그렇죠. 정부 여당에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 의원님 그 주장처럼 30분 동안만 네. 그 정도만 이 항적 지도를 그리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방위가 열렸을 때 네.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궤적을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쭉 왔다는 것을 서울 지도 위에다가. 근데 그 지도가 좀 적은 지도였어요. 그거 지도만 봐도 대충 그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를 거쳐서 이래 갔구나, 남산 가까이 갔구나라는 게 당장 보였고, 그 지도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표시가 안 됐어요. 네. 원래 그런 것들은 표시가 돼 왔어야죠. 비행 금지 구역이나 뭐 감시 구역이나 민간 항로 같은 거.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무인기가 이렇게 왔다 했는데 그게 안 걸려서 그때도 남산 일대면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오래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방위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 같다. 네. 어떤 했더니 장관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죠. 이상하다 해서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보좌진하고 그려봤죠. 그 밑에다 비행 금지 구역 반경 3.7km 원을 컴퓨터에 그래서 했더니 좀 물려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점을 연결을 했더니 뭐 그렇게 나왔다고 예.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방송에도 사실 단정한 것은 아니고 그려 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침입한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마치 찔렸던 것 같아요. 그 아픈 부분이라서. 네네. 그랬더니 합참에서 극구 아니다라고 하면서 극기하는 이적행위다라고 해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가정을 제기하는데 네. 통상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하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극구 부정을 해서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좀 간접적인 압력을 넣는 거 아닌가 하고 네. 이적 행위라고 얘기해도 저는 감수하고 그냥 대응을 안 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침범을 한 건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대통령실 주변에 탐지 그리고 이제 방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무인기에 대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 추격 시스템은 사실 군 자체는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주변에는 네. 아주 촘촘히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무인기 사건이 적이 있어요. 파주에 무인기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네. 청와대를 찍고 간 겁니다. 그랬었죠. 네.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서
우리 한국 기술로는 그걸 못 만들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레이더를 들어오고 전파 차단기를 들어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족해서 10세트 가까이 더 수입을 해서 촘촘히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 주변에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 레이더와 네. 추락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 장비들이 있어요.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에도 지금 갖춰져 있다는 대다수가 말씀인 거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전했는데 그 진지 위치들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미사일 그 항공기 방어나 무인기 방어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으면 사방팔방 다 보이는데 네. 낮은 지역에 있으면 앞에 산이 가린다든가 건물이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용산은 주변이 이미 빌딩 숲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지기는 이전을 했을 텐데 네, 그 그 탐지기가 위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예, 아직은 의문이죠.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되게 강력한 대응 같거든요. 이 네. 강경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겁니다. 9.19 군사 합의는 우리 한국과 북한과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 지역을 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했다고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겠다 네네.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비유되나 하면은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번만 더 범법자가 생기면 법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사실은 체결된 이후에 한 3년은 평화가 일상화가 됐고 이것은 대단한 안전판입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 해상 공중에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효력 정지를 시키면은 그런 안전판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요. 예. 네, 네.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은 이렇게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그럼- 하지만 9.19 합의 체결 이후에 북한이 그 위반 사례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17번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에 15번이나 이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9.19 이 합의를 네. 이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을 품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전 협정할 때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군사 분계선 좌우측 2km의 비무장지대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발적 4km 내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으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때 공중과 해상에는 이런 비무장지대를 못 둔 겁니다. 네. 그래서 NLL 서해안 NLL에서는 어땠습니까? 충돌이 수시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중과 해상에 완충 지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그런 충돌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또 북한이 그걸 위반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효력 정지하면은 더 강대강으로 가고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는 안보가 무너질 기미만 보이면 경제가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키도록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에 군사적인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합동 드론 부대 창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생산, 그리고 그 지난주에 소형 무인기 대응 합동 방공 훈련까지 실시가 됐는데, 자, 이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 아주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인기에 대한 방패와 창이 있다면은 방패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공격했을 때 방어 시스템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우리 무인기가 부족해서 그거 아닙니다. 방어 시스템은 뭡니까? 레이더로 무인기를 보는 거하고 지상에서 대공하기, 전파를 차단하든가 대공하기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방패를 강화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보강하고 대공하기라든가 전파 차단기를 많이 하는 거죠. 드론은 북한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찰을 한다든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네. 지금 창이 부족해서 이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창은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요. 드론은 이미 우리가 20년 전부터 드론 부대를 만들었고 네. 지금은 수백 개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드론 부대를 뭐 합참에 창설한다. 이거는 지금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3m 이하는 북한은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 레이더는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3m 크기나 이하는 못 잡을 거예요. 이미 3m 정도의 무인기는 다 스텔스 무인기인데 북한이 못 보니까 네네. 무슨 스텔스 무인기를 잡는다 합니까? 지금 전투기도 스텔스가 되는 것은 F-35밖에 없잖아요. 아주 고가입니다. 지금은 창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방패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레이더와 대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2017년부터 약 한 5년 이상 드론 대응 훈련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20년 전부터 드론에 대한 이제 그 부대도 있고 현재 뭐 수백 개 부대가 네,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또 나오는 이야기는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이게 좀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서 훈련이 좀 느슨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제 군대 시스템이나 네. 훈련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포병 출신인데 네. 포병은 적 포병 진지를 포탄을 쏘면은 포탄을 잡아서 포병 진지에 사격하는 대하력전 연습을 맨날 해요. 네. 그럼 적기 포병을 사격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훈련장에 포를 쏘고 그걸 탐지해서 하는 연습을 합니다.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 연습기를 띄워서 레이더 관찰하고 요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에서는 이번에 방어하는 시스템과 전혀 관계없어요. 9.19 군사합의에는 무인기가 어디까지 못 들어가고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것이지 네.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무인기를 요격하는 대공하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GOP 라인에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다 깔아도 되고 네. 요격 시스템을 다 갖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9.19군.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거죠. 물타기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9.19 네. 군사합의의 문제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은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네,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보낸 이란제 드론을 잘 격추시킨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전투기, 경공격기 그리고 헬기를 다 띄우고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군대 작전도 사실 저는 고위 지휘관들한테 실망을 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전투기와 또는 경공격기를 띄우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거기에 무인기를 요격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없어요. 그 미사일이라든가 하기들은 공중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주로 떨어지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투기나 헬기나 이런 게 뜨면 지상에서 화력으로 쏠 수 없잖아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뭡니까? 하나는 네. 이제 지상에서 전파 차단 시스템이 있어요. 전파를 강하게 쏘면은 무인기가 전파로 움직이잖아요. 네. 또는 GPS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작동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그건 또 한계가 있어요. 전파를 쏘면은 이것이 멀리 못 가고 한 2, 3km밖에 못 가요. 더 이상 가는 거는 지대공하기, 지대공 무기로 쏘습니다. 지대공 무기는 공중에 비행기를, 헬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접근법이 본질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걱정이 심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확전 각오 뭐 이런 이제 네. 그 마음의 자세 뭐 예. 이런 이제 태세를 강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이제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 또 논란이 이게 네. 있더라고요. 그 먼저 도발을 했고 넘어왔고 했는데 똑같이 우리도 맞대응한 게 이게 그 정전협정 위반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의 무인기가
그 침투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네. 9.19 군사협정 위반이에요, 명확한. 네.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를 다시 북쪽으로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보냈으니까 무인기를 또 보냈잖아요. 네. 그런 대응 방법이 아주 졸렬하고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 무인기가 왔으면은 위기 관리 측면에 보거든요. 위기 관리의 개념은 학전이 되지 않게 억제한 가운데서 학전을 방지한 가운데서 조기에 종결을 해서 빨리 안정을 갖고 오는 겁니다. 빨리 무인기를 격추시키든 이렇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작전이 2중, 3중으로 벌어지고 네.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만약 조기 종결을 빨리 지으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래 가면은 바로 국민들이 불안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번 무인기 사건에서도 당장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1시간 이착륙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 조기 종결 못하면 이게 5시간, 10시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에 영향이 가고 관광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기 종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네. 무인기를 보내라 하는 것은 학전 각오 이런 거는 군인들, 지휘관들은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때 꼭 무인기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네. 맞대응 성격으로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그리고 31일 새해 첫날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제 네. 연이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미 핵 공동 기획 연습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네. 일축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좀 그 해프닝성으로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그 한미 간의 혼선이 어떤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미 간에 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 왔지만은 한미 간의 그 온도 차이가 많다. 개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물으니까 노했잖아요. 의견이 전혀 다른 의견이 정상 간에 보이니까 빨리 진화를 해야 돼서 윤석열 우리 정부의 안보실하고 백악관의 안보실이 그거 뭐 이건 아니다 하고 진화는 했지만은 그 사실은 온도 차가 많이 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한미 간에 협의한 것은 핵 전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년 SCM에서 합의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핵 전력 속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 전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핵도 있지만은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했으면 최선이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절대 자신이 갖고 있는 핵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공동으로 연습한다. 이게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동 연습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TTX라는 거는 합의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타임 온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네. 이것은 한미 간에 모여서 한 30명이 이런 사무실에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TTX를 지금 한미 간에 실무진에서 협의하는 것을 마치 핵 전력을 공동 연습한다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조선일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하는 얘기를 느꼈어요. 왜냐? 표현이 뒤에 보면은 핵 우상과 확장 억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소련과 중국 옛날 과거의 중국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핵 우상 개념이고 확장 억제 개념은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미국과 한국이 맞춤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단어를 쓸 때는 대통령은
정제된 단어를 써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는 핵 네. 무장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주로 세 가지를 해왔어요. 하나는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네. 비핵화고 군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삼축 개념, 우리의 삼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다음 하나는 한미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면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노력해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삼축 개념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네. 확장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또 이 두 가지 노력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분야는 진보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대신에 적의 위협을 낮추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근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한미의 힘을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해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데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지역의 전쟁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코리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그럼 경제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제는 살얼음판 가듯이 네. 지혜를 모으고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겁니다. 네네. 말하기 쉽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한반도가 위기로 치달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뉴스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쟁점들 그리고 북 도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